우리는 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자꾸만 반복하게 될까요? 왜 그렇게 아픈 사랑에 빠지고 위험한 일에 막 뛰어들고 뭐 그런 거요. 인간의 이런 진짜 역설적인 행동들, 그 뒤에는요, 라캉이 말하는 주의상스라는 아주 기묘한 쾌락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요, 그냥 뭐 연애 문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. 머리로는 저건 피해야 돼 하고 뻔히 아는데 왜 마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끌리는 걸까요? 와, 이 말 정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쵸? 고통스럽고 후회만 남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동감까지 느끼는 이 역설이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탐험해볼 주의상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좀 복잡한 개념을 5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먼저 쾌락 원칙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주의상스가 뭔지 알아보고 라캉의 정신지도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각자의 고유한 즐거움인 센텀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한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우리 행동 뒤에 숨어있던 논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 기묘한 쾌락, 주의상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이게 대체 뭘 반박하면서 나온 개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바로 그 유명한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이죠. 프로이트의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.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줬고 고통은 피한다. 뭐 되게 상식적이죠?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왜 굳이 슬픈 영화를 찾아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익스트림 스포츠로 목숨 걸고 한계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걸까요? 프로이트의 이 단순한 원칙만으로는 이런 거대한 모순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, 이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라캉이 들고 나온 아주 강력한 개념이 바로 주의상스입니다. 이건요, 그냥 단순한 즐거움, 쾌락을 넘어서서 고통과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의상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즐거움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. 그건 쾌락이라는 안전지대를 훌쩍 넘어서 고통의 영역까지 침범해버리는 아주 과도하고 어떨 땐 위험하기까지 한 향유에 가깝습니다. 예를 들면 금지된 선을 넘을 때, 내 한계를 돌파할 때 느끼는 그 아찔한 전율 같은 거 있죠.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아마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이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글은 없을 겁니다. 이게 16세기에 성녀 테레사가 신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쓴 글인데요. 천사의 창에 심장에 찔리는 그 끔찍한 고통이 동시에 너무너무 달콤해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. 고통이 곧 쾌락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, 이것이야말로 주의상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한번 정리해볼까요? 주의상스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쾌락,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. 어떨 때는 죽음의 충동과도 맞닿아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치명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쾌락, 그걸 의미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.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어떨 땐 파괴적이기까지 한 힘은 대체 우리 정신의 어디에서 오는 걸까?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. 라캉이 그려놓은 정신의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라캉은요, 우리 정신이 세 개의 질서가 서로 얽혀있는 구조라고 봤어요. 자, 표를 보면서 하나씩 가볼게요. 첫 번째는 상상계. 이건 말 그대로 이미지의 세계예요. 아기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고 저게 나구나 하면서 자아를 처음 만드는 단계 같은 거죠. 두 번째는 상징계. 이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, 그러니까 언어, 법, 사회 규칙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질서의 세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실제계인데요. 이건 언어나 상징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, 근원적인 영역을 말해요. 바로 여기서 주의상스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주의상스는 바로 이 실제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. 마치 잘 포장된 도로 같은 우리의 일상, 즉 상징계에 갑자기 쪽 하고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용암처럼 터져 나오는 거칠고 원초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이렇게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힘이 계속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? 우리가 미치지 않고 버티는 비결,
다음 단계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정말 만약에요? 이 실제계의 주의상스가 아무런 필터 없이 우리 삶에 그냥 확 쏟아져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정신은 산산조각 나고 말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겐 그걸 다루는 저마다의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비결이 바로 생톰이라는 개념이에요. 라캉은 증상, 즉 심텀의 옛날 단어인 생톰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. 보통 증상이라고 하면 어때요? 당연히 없애야 할 나쁜 것, 병으로 생각하잖아요. 근데 라캉의 생톰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이건 우리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묶어주는 매듭 같은 거고요. 우리 각자가 주의상스를 나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고유한 방법.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.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? 이게 좀 추상적이라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. 라캉이 정말 깊이 파고들었던 위대한 작가, 바로 제임스 조이스입니다. 그의 천재성은 사실 정신병적 가능성과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였다고 해요. 자, 이 그림이 그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라캉은 우리 정신, 즉 상상계, 상징계, 실제계가 이 세 개의 고리가 얽혀있는 보로메오 매듭 같다고 봤습니다.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라도 풀리면 나머지까지 다 와르르 풀려버리는 구조예요. 조이스의 경우 이 상징계의 질서를 꽉 잡아주는 보편적인 매듭,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권위 같은 게 좀 약했던 거죠. 그래서 정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. 하지만 그는 바로 글쓰기라는 자기만의 강력한 네 번째 매듭, 즉 생텀을 만들어내서 이 세 고리를 단단히 묶어버린 겁니다. 그렇게 자신만의 안정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아니, 제임스 조이스 같은 대단한 천재 얘기 말고 평범한 우리한테 이 복잡한 이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그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톰이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사회가 정해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보편적인 법칙, 즉 상징계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에 나만이 따르는 고유한 삶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아주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죠. 그럼 여러분의 생톰은 뭘까요?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좀 별나다 싶은 여러분의 깊은 열정이나 취미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거 좀 그만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떨쳐내지 못하는 반복적인 습관일 수도 있어요.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죠. 하지만 만약 그게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는 고유한 생톰일지도 모릅니다. 이 라캉의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요,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. 내 약점이나 좀 이상한 버릇을 그냥 이건 고쳐야 돼 하는 결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. 오히려 바로 그것이 내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들어주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. 우리 각자는요, 자신만의 고유한 생통을 통해서 이 기묘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쾌락, 즉 주의상스를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그 고통스럽지만 본질적인 즐거움은 과연 무엇인가요?